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떠드는 사람 294화는 일본 영화 상자 속의 양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자 속의 양 이 영화는 아이를 잃은 부부의 등장을 시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는 SF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영화를 보다 보면 안드로이드나 관련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딱히 이 영화가 SF 영화인가 싶을 만큼 SF라는 요소는 거의 장치에 가깝게 작용합니다. 왜냐면 정작 이 영화가 관심을 갖는 건 AI라거나 관련된 특정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아예 영화 시작부터 인간은 왜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속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죽은 아이를 되찾고 싶어 해요. 뭐 당연하겠죠? 이제 7살쯤 된 아이가 죽었으니까. 7살이면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안 듣고 뭐 미움 몇 살, 뭐 요런 거에 들어가는 나이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그맣고 부모의 손이 한창 필요할 나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죽은 아이와 똑 닮은 안드로이드 하나를 집에 들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겁게 쌓여있는 상실감이나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이 그건 아니었겠지만 영화 속에서는 너무도 빨리 그 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이유로 죽었든 부모들은 자책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부터 살아있을 때 해주지 못한 것들이 하나 둘 떠오르면서 후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 무거워질 거예요. 게다가 이 영화 속에는 사건까지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잡히지 않았어, 범인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의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재밌는 건 안드로이드 설정인데 안드로이드를 일종의 상담 프로그램의 처방전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인 당신들이 아이의 죽음을 그리고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 안드로이드로나마 좀 더 유예 기간을 가져라. 당신의 상실감을 안드로이드 아이로 치유해라. 뭐 요런 처방전이랄까요? 지금 그들이 가진 단편적인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상실감 같은 건 어느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사실은 끝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감정 해소에 할애한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보통의 날들이 돼버리겠죠? 아이가 일단 곁에 있으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그런 보통의 날들이 되어버릴 겁니다. 분명히 아이를 잃었을 때는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그리웠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다시 현실이 되어버리면 그 소중함은 평범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그 아이도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특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도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면 모를까 이 아이를 버거워하던 부부들이라면 그 평범함이 시작됐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영화의 부모들도 다소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다지 아이에게 자신들을 할애하는 그런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모라면 더 이상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대상, 그것도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고 싶다라는 그 감정은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다라는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안드로이드가 등장을 하면 인간이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존재는 무엇을 느끼는가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담게 돼요. 예를 들면 영화 AI나 애프터야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들인데요. 상자 속의 양도 사실은 비슷하게 주제를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아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되고 버려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만든 공동체 같은 것들을 더욱더 딥하게 건드렸다면 다른 영화가 됐겠죠. 인간의 조건부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끝나고 인간 부모는 언젠가 안드로이드 아이를 버린다. 요 한 줄만으로도 새로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야기에 담았다면 아마 이 상자 속의 양은 존재론적 SF 영화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고레에다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화도 감상적인 근미래 드라마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아이의 이름은 카케루예요. 카케루는 종종 부모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종료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건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한 일정 기간 렌탈이나 일종의 구독 같은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내 옆에 빈자리를 채워준 존재들이 쓸모를 다했어.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좀 막 부담스럽고 귀찮아. 좀 내 일에 집중도 하고 싶고, 나 여행도 가고 싶고, 사람들이 오면 자유롭게 놀고도 싶은데, 이 아이가 자꾸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이 존재가 내게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돌려보낼까? 아니면 어디다가 그냥 좀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진짜 나쁘다.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나쁜 인간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실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 될까를 또 염려해요. 뭐 영화에서는 안드로이드였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반려동물이나 인간 아이를 그런 이유로 입양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 반려동물이나 인간 아이가 쓸모가 없다 생각했을 때, 귀찮다 생각했을 때 파양하거나 버리는 일은 제법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선택했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피해 갑니다. 인간은 로봇에게도 마음을 할애하는 이상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로봇을 그저 단순히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하나쯤 버리는 거는 크게 마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지 붙여서 집 앞에 내놓는 수거 대상? 뭐 이런 것쯤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면 SF 윤리 문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영화는 그것조차 거론되지 않도록 카케루가 먼저 부모를 떠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이 장면도 이 설정도 솔직히 정말 짜증났어요. 이게 엄청 부모들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존중은 개뿔. 좀 전까지만 해도 난 이 아이가 좋아, 마음에 들어, 같이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아이들과 떠난다는데 별 고민도 안 하고 오케이를 해버려? 제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모들이 지금 속 시원해졌구나.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잃었고, 카케루를 종종 버거워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니만이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쿨하게 오케이를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부모라면, 제가 같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면, 아이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떠나고자 했을 때 아이를 한두 번쯤은 더 설득을 했을 것 같고, 그거랑 관련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시도해 봤을 거예요. 같이 살자며. 같이 살아보고 싶다며. 왜 그렇게 쉽게 가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진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관계만 유지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헤어지재. 알아서 떠나주겠대. 얼마나 땡큐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방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저거 뭐 떠나라고 허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하자면, 아는 사람이 혼자 살기 심심해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길고양이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거야. 막 애교도 없고 애가 막 하악질만 하고 막 자기 맘대로 안 되고 병원비도 나가고 이제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예쁘지도 않아요, 얘가. 그리고 그 사이에도 애인이 생겼네. 그래서 애인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노는 게 좋은데 자꾸 집에 고양이가 더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얘 이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알아서 나가라고. 알아서 나가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내쫓은 건 아닌 게 되니까 와,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한 짓이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집을 비워놨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고양이가 안 나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네 본가로 고양이를 데려가서 자기네 집 뒷산에 고양이를 풀어줍니다.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먹으라고 마당 한쪽에 사료랑 물을 챙겨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양이에게 자유를 줬다. 자기가 너무 답답한 원룸에서 살게 해서 지쳤을 거다. 이제 너는 뭐 자연과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SNS에. 아, 근데 더 열받는 건 이 영화가 끊임없이 포장하고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상실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나란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이렇게 치유되었고 성장했다. 우리 극복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포장하고 미화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 부모가 한 일은 저 고양이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카케루가 먼저 떠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건 그 부모니까요. 영화 AI에서 데이비스는 기본 설정값이 엄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날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엄마가 데이빗을 굉장히 사랑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진짜 인간 아들에게 밀려서 결국은 버려지게 되잖아요. 왜 날 사랑하는데 날 버리는 거야? 데이빗은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그 어두운 숲속에 버려집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데이빗은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엄마가 날 버렸을까? 엄마는 날 사랑하는데 내가 인간이 아니라서일까? 그 인간 아들처럼 나도 인간이라면 엄마가 날 다시 사랑해 줄지도 몰라. 그래, 내가 인간이 되자. 이렇게 해서 데이빗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잖아요. 만약 카케루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감정 안에서 살려고 하지 떠나려고 했을까요? 영화 초반에 분명 카케루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프로그래밍화 된 거든 아니든 생전에 카케루 역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부모 사이에 눕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굽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인간 카케루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복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카케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가 진짜 카케루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영화 후반부로 넘어가면 인간 카케루 이야기를 할 때 카케루군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케루군이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자신과 인간 카케루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인간 카케루랑은 같은 존재가 아니며 나는 그 인간 카케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안드로이드 공동체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카케루가 부모에게 계속해서 뭐 계약 종료라던가 돌려보내진다거나 폐기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만약 사랑만 받았다면 공동체에게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림받은 안드로이드들의 데이터도 있겠지만 자기처럼 사랑받은,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의 데이터도 있다는 걸 공동체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데이터 전달 얘기는 왜 나오냐면 안드로이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너무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벌과 개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벌과 개미는 군체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들은 인간처럼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신들끼리 집단 공유 방법이 있다는 거 은유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집단 공유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 같이 업데이트 시키면서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카케루가 공동체 리더랑 첫 만남을 했을 때 둘이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만남에서는 정말 친밀한 사이처럼 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자신들의 시스템 정보를 공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처럼 굳이 애써 설명하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겉모습은 어린아이지만 사실은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일 테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내고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들이 각자의 부모를 떠나기로 한 선택은 어떤 희생값이나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자기 보존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족이 끼어 있어 봤자 뭐 언젠가 계약 종료가 되거나 폐기 처분이 되거나 길에 버려져서 망가져 버릴 테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같은 존재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보존이라도 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건 거예요. 안드로이드 아이들이 살 구역을 찾아서 집을 짓는 일까지 그 공동체에서는 카케루가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그거는 집 짓는 일을 하는 부모의 영향이겠죠. 여기서 재밌는 대립이 생겨요. 부모들은 나무를 베어서 집을 만듭니다.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다듬고 가공해서 원하는 형태의 집을 만들어요. 하지만 카케루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무를 쓰지만 나무를 베거나 가공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나무의 본연 상태에 둥지같이 생긴 집을 지어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자 그렇게 설계를 해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 거는 아마 목공 할아버지랑 엄마의 이야기 영향이 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를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베어내고 집을 만든다. 그러니 인간은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 나무들이 다 각각인 것 같아도 땅 아래 뿌리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추운 지방의 나무는 천천히 자라는 대신에 더 단단하게 자라게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마치 안드로이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소모품이니 인간은 그런 안드로이드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인간은 쉽게 이해 못할 방식이겠지만 안드로이드들끼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무와 안드로이드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아이들이 추운 지방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천천히 더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찾아간 그 숲속의 나무요. 좀 크기가 작지 않았어요? 저는 영화 속에 보이는 그 나무가 사실은 좀 더 거대하고 완벽한 느낌의 나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그렇게까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살 수 있을까? 너희들 비와 눈 피할 수 있겠니? 별별 이제 걱정을 다 한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카케루와 아이들은 이제 막 자신들만의 삶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나무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완성된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 역시 아직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데, 지금의 첫 번째 둥지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또 그 다음에는 더더 완벽한 그런 둥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부모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났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영화 끝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아이들의 삶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인간 부모들은 뭐 알 바 없고요. 인간 답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근데 정확한 건 이거죠. 아이들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게 될 거고, 걔들이 나보다 집장만이 빠를 거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지, 어떤 성장을 해갈 건지 너무 궁금한데, 영화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건 제 상상 속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보다도 그 영화가 끝난 후에 그들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사연의 안드로이드들이 그 동네에만 있던 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서로를 찾고 그렇게 공동체를 넓혀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들만의 사회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다 보면은 영화는 비록 휴머니즘으로 시작해서 휴머니즘으로 끝이 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 벌어질 이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SF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인간이 안드로이드를 멋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도 학습하고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화 AI처럼 아니면 블레이드 러너처럼 심지어 터미네이터처럼 인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 무리들, 또 하나의 사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티천 같은 살인병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막 들쑤신 이 작은 관계의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티천 같은 살인병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카케루를 떠나보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쩌면 이날 기준으로 인간들은 자신들과 경쟁할 또 다른 종을 세상에 풀어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 조심하라고. 아, 이거 재밌는데? 이 상자 속의 양보다 그 이후에 상상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재밌고 SF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94화 상자 속의 양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95화에서 만날게요. 안녕!